여기 한 프랑스 여성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의 똑같은 행동을 보고 두 나라는 앞에서만 친절한 가식적인 나라라며 학을 떼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5분 뒤 일본인들과는 다른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행동을 보고 그만 할 말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한국인들의 어떤 행동을 목격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외국 커뮤니티 레디트에 올라온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꽤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어떤 나라가 좋아서 그곳에 방문했는데 도리어 그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좋아진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과 일본인데요.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그래서인지 일본에 대해서는 늘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갈수록 일본에 대한 제 감정은 더욱 커져만 갔죠. 그 이유는 일본의 시민의식은 최고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또 실제로 일본인들은 모범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나 작년에 열린 월드컵에서 경기를 관람한 일본인들이 쓰레기를 주우며 마지막까지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이런 그들의 착한 마음씨를 확연히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본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던 저는 결국 일본에 직접 한번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일본에서 일본인들은 실제로 무척이나 친절하긴 하더군요. 편의점 점원부터 해서 식당 직원, 호텔리어까지 이들은 전부 제게 상냥하게 대해줬거든요. 그러나 저는 얼마 안 가 일본인들은 그저 겉으로만 친절할 뿐 속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는데요. 저는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데 일본인들은 일본어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외국인 손님들이 오면 꼭 뒤에서 손님 욕을 했거든요. 한 번은 편의점에 방문한 어떤 외국인이 서툰 일본어를 사용하며 어떻게든 소통해 보려고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떠난 뒤로 직원 2명은 그의 일본어 발음이 바보 같다며 존댓말과 반말도 구분 못하는 야만인이라며 엄청나게 뒷담을 해대더군요. 그리고 물건을 구경하던 제가 계산을 하러 가니 제가 그들의 뒷담을 못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한 듯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줬죠. 아마 그들은 제게 그런 미소를 보여주고도 제가 나갔을 때 똑같은 뒷담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일본인들의 이중성에 학을 떼게 됐던 계기는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일본 야구를 보러 갔을 때였는데 솔직히 저는 야구를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일본이 야구로 유명하다길래 한번 관람하러 가봤습니다. 그런데 야구 경기를 마친 뒤 바닥이나 의자 위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겠어요? 물론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기꺼이 치우려고 나서는 일본인도 전혀 없었죠. 솔직히 쓰레기 하나 버리는 거 가지고 이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프랑스의 축구 경기장은 이것보다 훨씬 더럽고 심지어 싸움도 좀좀 일어나곤 하거든요. 문제는 적어도 프랑스인들은 깨끗한 척 가식을 떨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쓰레기를 전혀 치우지 않으면서 전 세계의 카메라가 돌아가는 해외 유명 경기에서만 쓰레기를 치우는 척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인들의 착한 척 연기하는 모습을 직접 봐서 그런지 저는 이들의 이중섬에 더더욱 메스꺼운 감정이 들었죠. 그렇게나 높다고 믿었던 일본인들의 시민의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은 길을 가다가 공유 우산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우산꼬치함을 발견했는데요. 그곳에는 낙서만 엄청나게 되어 있을 뿐 우산이 하나도 꽂혀있지 않더군요. 일본 날씨를 확인해 보니 비가 안 온 지 일주일은 넘었고 이 말은 일본인들은 우산을 전부 훔쳐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이 나라의 시민의식이 높다고 생각할 수 없었죠. 차라리 일본인들이 착한 척, 고상한 척, 연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저는 일본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엄청난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일본인들이 제게 잘해주든 상냥하게 대해주든 모든 게 가식 같았고 더 이상은 소름 끼치는 일본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프랑스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러다 문득 갑자기 한국이 생각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제 주위에는 일본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그러한 친구들마저 전부 한국의 팬이 되었을 만큼 프랑스 내에 한국의 인기는 대단하거든요. 마침 이번 여행이 예정보다 짧게 끝나서 아쉬웠던 참이었는데 저는 이 기회에 한국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음 가본 한국에서
저는 인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한국도 일본과 똑같구나 싶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 공항의 직원들이나 한국인들은 정말 과할 정도로 친절했거든요. 공항 직원들은 전날 잠을 못 자서 비몽사몽해 있던 제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제가 공항버스 주변에서 얼빠진 채로 있자 어떤 한국인 남성 한 명이 다가오더니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버스 타는 법을 상세히 알려주고 가기도 했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는 달리 영어를 무척이나 잘하더군요. 어쨌든 제 프랑스에서의 경험을 고려해 본다면 이 정도의 친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한국인들도 일본인들처럼 가식을 부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이런 대가 없는 호의나 친절을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만약 프랑스에서 이런 친절을 받았다면 그건 99% 사기의 목적일 것이고, 정말 순수한 친절에 해당하는 1%라면 그건 정말 운이 좋은 것이므로 복권을 구매하러 가도 좋을 정도죠. 어쨌든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의 도움 덕에 무사히 버스를 탈 수 있었고, 숙소에 짐을 놓고 이곳저곳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구경하다 보니 왜 이 나라가 요즘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지 이해가 갔는데요. 일단 콘텐츠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저는 관광지보다는 현지인들이 직접 살아가는 곳에서 더 큰 영감을 받는 성격인데요. 한국은 현지인들이 사는 곳들도 몹시 특별하더군요. 한국에서는 30초만 걸어도 편의점, PC방, 예쁜 카페들이 즐비했기에 누구든 한국에 온다면 호불호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식 건축 양식인 아파트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처음 봤을 때는 뭔가 딱딱하고 차가워 보여서 싫었지만 직접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공원과 산책로까지 만들어져 있었고 주민들끼리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어서 보기 좋더군요. 물론 이곳에도 편의점이나 카페 등의 각종 편의 시설들이 즐비해서 한국인들은 자신의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가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국을 돌아다니다 보니 저는 재미있는 장면도 보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도 일본처럼 공유 우산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어디서 많이 본 보관함이다 싶어서 문자 번역 앱을 돌려봤는데 그곳에는 공용 우산입니다. 무료로 빌려 가시고 사용 후 돌려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한국도 일본처럼 우산함이 텅 비어 있었죠. 저는 그럼 그렇지, 이건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지 못한 바보 같은 제도야. 결국 한국인들의 친절도 일본인들처럼 가식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소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공용 우산을 대여해 준다거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과한 친절을 베푼다거나 하는 것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긴 했죠. 그렇게 저는 숙소로 되돌아왔고 다음날 일어나서 외출 준비를 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제 지갑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서 전날 걸었던 동선을 샅샅이 수색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들렸던 카페도 방문해봤죠. 그리고 제가 앉았던 2층으로 올라가려던 찰나 직원이 저를 부르더니 번역기 앱을 내미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제 테이블 위에 주인 없는 지갑이 놓여 있어서 CCTV를 확인해보니 외국인이 놓고 간 것 같았다며 혹시 지갑을 잃어버린 거냐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렇다고 했고 놀랍게도 직원은 현금이 그대로 들어있는 제 지갑을 돌려주더군요. 어제 카페에 있던 그 많은 손님들 그리고 직원들까지 모든 한국인들이 제 지갑에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돌려주다니요. 저는 무척이나 감동을 받았고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잘 못 생각한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만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어제 분명히 텅 비어있던 공유 우산꽂이가 오늘 보니 우산들로 꽉 채워져 있었거든요. 저는 이 믿기지 않는 상황에 다급히 어제 한국 날씨를 검색해보기 시작했는데요. 확인해보니 제가 한국에 입국하기 직전에 이곳에 비가 왔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우산이 전부 대여된 상태였던 거였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한국인들이 우산을 빌려가서 돌려놓지 않은 걸로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돌려주지 않아도 아무도 모를 우산을 그대로 돌려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것도 모든 한국인들이 말이에요. 이건 그렇게나 자신들의 시민의식이 좋다며 자랑을 하던 일본도 불가능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한국의 상하수도 시스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지
저는 한국에 비가 온 줄도 몰랐습니다. 프랑스는 오래된 인프라 때문에 비만 오면 물난리가 나거든요. 한국은 시민의식도 인프라도 세계적인 수준인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감탄하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쨍쨍하던 날씨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우산을 펼치기 시작했죠. 유럽인들은 이 정도의 비로는 우산을 쓰지 않기에 저는 개의치 않고 저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한국의 비를 우습게 본 걸 후회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저는 본능적으로 이 비를 더 맞았다간 가방 안에 아이패드까지 전부 흠뻑 젖겠구나 싶어 근처의 건물로 피신해 왔습니다. 공유 우산을 빌려주는 장소는 너무나도 멀었고 저는 그저 우산을 미리 준비해온 철두철미한 한국인들을 부러운 눈으로 구경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어떤 한국인 여학생 3명이 제게 다가오더니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우산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제게 우산 하나를 줘도 2개가 남으니 자신들은 이걸 함께 쓰고 가면 된다고 말하며 제게 우산을 건네더군요. 저는 당연히 돈을 지불할 생각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서 물건을 몇 배나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비 소식에 우산을 판다거나 폭염에 얼음물을 판다거나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여학생들은 지갑을 꺼낸 저를 극구 말리며 돈은 필요 없으니 그냥 우산을 쓰고 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는 외국인이고 그럼 이 우산을 어떻게 돌려받을 생각인지, 그리고 큰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마다하다니 저는 그녀들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가 싶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자신들도 우산이 없을 때 다른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많다며 당연히 도움을 받았으니 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하고는 제게 강제로 우산을 쥐어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녀들의 우산을 들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에게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던 거였고 이들은 일본과는 다른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21세기에 아직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건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치고 있는 세상에 한국인들은 아직까지 따뜻함과 순수함을 간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감히 한국을 멋대로 판단했던 제 자신을 반성했고 저 또한 이 여학생들의 도움을 잊지 않고 누군가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리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양한 음모론에 등장하는 유럽 귀족 가문 중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음모론의 단골 손님인데 이런 음모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문이 가진 재산 때문입니다. 1800년대 중반 로스차일드가 소유한 재산은 무려 60억 달러였는데 실물 가치로 보자면 역사상 그 어떤 금융자본보다도 많은 재산입니다. 때문에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 원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러시아 로마노프 등에 이은 제6왕조라고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요. 전 세계 최초의 금융그룹을 만들어 막대한 부를 축적한 로스차일드가는 어느 순간부터 미술품 수집에 열을 올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유럽 최대 미술품 수집 가문으로 자리 잡았는데 특히 판화 수집에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브르 박물관이 최근 몇 년간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기증한 판화를 목원하면서 한국의 전통한지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국은 인쇄술의 2가지 분야, 즉 금속활자술과 목판인쇄술과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오래된 인쇄술 자료가 발견되기 전까지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인쇄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로 기억될 겁니다. 금속활자 인쇄불은 1377년에 간행된 직지심체요절 학원을 박병선 박사님이 프랑스에서 찾아내셨고 목판인쇄불은 1966년 경주 물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 다란이경 751년 이전 간행입니다. 도굴꾼들이 도굴에 설패하면서 석가탑의 해체보수 과정에서 우연한 사고로 발견된 이 인쇄불은 750년 새겨진 일본의 백만탑 다란이경보다 최소 20년 이상 앞서 간행된 인쇄불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역사에서 751년 제작된, 그러니까 최소 신라 경덕왕 10년에 간행된 이 인쇄불이 1966년에 발견됐음에도 이 책은 그 표면 일부가 침식되었을 뿐 책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는데요. 어떻게 종이로 만든 책이 1200년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전통 한국 종이, 즉 한지에 있습니다.
잠시 프랑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을 꼽으라면 그 명성에서나 역사적으로나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꼽을 겁니다. 코로나 이전 연간 약 1,000만 명이 다녀갈 만큼 프랑스 여행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박물관인데 다빈치의 모나리자, 승리의 여신상, 구텐베르크 성경, 나쫄레옹 1세의 대관식 등등 그 소장품의 가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경우 루브르 박물관의 존재 이유라고 부를 만큼 상징성이 있는 작품인데 만약 경매에 출품될 경우 시작가가 1조 원에서 시작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전시관 별실에는 세월의 흔적을 이겨내지 못해 망가지고 부서지고 빛바랜 예술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복원가라고 부르는 이들은 낡은 조각상과 가구, 도자기, 그림 및 액자 등에 생긴 구멍이나 흠집을 메어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목원 원료가 바로 총이입니다. 다만 어떠한 화학성분도 섞이지 않은 천연총이를 사용해야 하는데 최근 루브르 박물관에서 예술품 목원의 필수 원료로 한국의 전통종이 한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구의 경우 나무로 제작된 경우가 많아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갈라지면 인공접착제가 아닌 총이를 접착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2017년 신성로마 제국 막시밀리안 2세가 사용하던 가구의 책상 손잡이가 부서졌을 때 이를 목원하기 위해 한지를 사용했죠. 세월에 퇴색된 9세기의 코란 경전 역시 페이지 한 장마다 한지를 넣어 예술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설적인 가문 로스차일드가 가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수집한 판화 중 성캐서린의 결혼식이라는 작품을 포함 로스차일드 컬렉션을 목원할 때도 한지를 사용했는데요. 세계 최고 미술품을 소장한 루브르 박물관의 입장에서는 그 미술품들이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경쟁력인데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이 중 한지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총이가 최초로 발견된 곳은 중국입니다. 105년쯤 체륜이라는 인물이 제지소를 개발했고 이를 기원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죠. 그는 나무 껍질과 마, 창포, 어망 등을 문쇠하고 이로부터 식불섬유를 물리한 후 대나무채를 이용해 얇은 형태의 종이를 만들었는데요. 이 제지술이 한반도에 전해진 것은 삼국시대인 197년입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한반도로 망명하며 이 기술이 도입됐는데 처음 중국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던 기술자들은 통일신라 시대를 거치면서 당나무를 사용하는 우리 고유의 제조 방법을 창안했죠. 방식은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고구려 승려 담징이 610년께 일본의 제지소를 전수했다 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죠. 제지술이 중국에서 기원하기는 했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각각의 전통총이가 존재합니다. 그 이름도 한국은 한지, 중국은 선지, 일본은 화지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이 세 종류의 종이 중 가장 뛰어난 총이는 무엇일까요? 각 총이마다 장점은 있겠지만 문화재 목원 분야에서는 단면 한지를 최고로 꼽습니다. 학계 문화재 목원의 99%는 밀몬의 화지를 썼지만 최근 루브르 박물관을 시작으로 한지가 화지를 누르고 장악해가고 있는데요. 일본의 화지는 그 독특한 아름다움과 우수함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거의 독점적으로 화지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2015년경 화지로 복원한 미술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루브르 측은 아시아의 다른 총이들을 불색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한지의 특별성이라는 논문 덕분에 한지가 이슈가 됐습니다. 언젠가는 라파엘로와 피카소의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복원에 한지를 쓰는 게 제 꿈이에요. 나는 당찬 포부를 밝힌 김민중 복원사가 2015년 쓴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는 프랑스 파리 일대한 미술품 보존 목원학 석사과정에서 학위 논문으로 한지의 특별성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학위 논문에서 그는 한중일 세계국의 종이를 가속기에 넣고 돌려보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한지가 압도적으로 튼튼한 총이라는 것이 수치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또한 노화 테스트에서는 일본 화지는 4일 때부터 변형과 노화가 진행됐고 한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죠. 그리고 세계 최고 미술품들을 보관 중인 루브르 박물관의 보존목원 책임자인 아리안드라 샤펠이 이 논문을 읽게 되면서 박물관이 한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이때쯤 전주시는 문화재목원용 전주 한지 샘플을 루브르 박물관에 보냈고 1년간의 작업 끝에 막시밀리안 2세 책상 손잡이 복원에 한지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복원에 참여한 한 복원사는 한지는 접착력과 가벼움, 강도, 치수 안전성,
상대적 투명성 면에서 우수의 섬세한 복원에 적합하다고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21년 7월 28일 문화재청은 경북 문경의 김삼식 씨, 경남 의령의 신현세 씨, 충북 괴산의 안치용 씨 등 3명을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로 인정했습니다. 이 중 경북 문경의 김삼식 씨는 1955년 한지를 배우기 시작해 무려 67년간 한지에 몰두한 장인 중의 장인인데요. 그는 한지의 재료가 되는 당나무, 황초규 등을 직접 재배하는 것으로 잘 말려져 있고 정통성을 고수하는 노력으로 전통 한지 제조에만 전념해왔습니다. 그가 67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만든 한지가 바로 2018년 목원된 로스차일드 가문의 성캐서린의 결혼식에 사용됐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5월 20일 UAE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총이의 역사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당시 이 전시회를 총괄한 그래픽아트 부서 총책임자 자비의 살몽은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박물관 부관장에 해당하는 그는 미술품 목원에 필요한 종이를 찾다. 한지를 알게 된 후 그 매력에 푹 빠졌다고 했습니다. 박물관에서 한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하나는 아주 귀한 그립의 여백을 목원할 때입니다. 어떤 작품 중에는 절대 원본을 만지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작품의 여백을 목원할 때 한지를 사용합니다. 한지는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원본이 파괴될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이죠. 둘째는 메날로 갈릭 잉크를 사용한 작품을 복원할 때입니다. 이 잉크를 사용한 그림은 아름답기로는 으뜸이지만 빛과 공기에 노출되면 구멍이 승승 생깁니다. 렘브란트라는 전설적인 화가가 이 잉크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의 작품 중 파괴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얇고 섬세한 한지를 덧대는 것으로 알려졌죠. 마지막으로는 오래된 가구를 복원할 때입니다. 수백 년 전에 제작된 목재 가구는 시간이 흐르며 습도나 열에 의해 갈라지거나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손상된 가구의 틈을 메울 때도 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지난 2016년 2월 경문경을 방문한 루브르 박물관 소장은 한지 제조 과정과 효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후 지구상에 이런 종이가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어렵고 복잡한 한지 제작 과정을 전통적으로 이어갈 만한 인재가 없는 점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미술품을 복원하기 위해 한지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인데 일부 유럽 전문가들은 제발 한지의 맥이 끊기지 않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입니다. 천년을 이어온 한지의 명맥이 이어지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얼마 전 서울 아덱스 2023분에서 화려하게 상공을 누비면서 경탄과 찬사를 한몸에 받은 KF-21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국제 경구기관이 나서 국산 전투기를 추락시키려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한국국방연구원이 KF-21의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공군은 계획했던 초도 물량을 반으로 줄이면 우리 공군의 전력 차질은 물론 관련 협력사까지 어려움에 처할 것이란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KF-21 성공 가능성 불확실은 어떤 근거로 제기된 것인지, 이 주장은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공군과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비공개 최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연구원은 KF-21의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초도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자 과연 국방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결과가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각계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가장 우려를 표한 곳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입니다. KAI는 만일 초도 양산 물량이 반토막 나면 1대당 가격이 880억 원대에서 1000억 원대로 기어 군 전력화가 지연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5세대를 표방하는 KF-21의 가격이 역시 1000억 원대로 알려진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해외 시장 경쟁력 상실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방위산업 전반의 생태계가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F-21에 들어갈 GE F-414 엔진을 국내에서 면허 생산합니다. AI진엑스원은 KF-21 핵심 무장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KALCM을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하고 하나시스템은 적 항공기와 지상, 해상에서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유도탄 유도 기능을 보유한 AESA 레이더를 개발합니다. 이 두 회사는 대기업이지만 여기에 700여 개의 협력사가 참여하는 만큼
초도 물량이 축소된다면 방위산업계 전체의 산업 생태계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KF-21은 민주주의의 무기고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방산의 차세대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온 이런 결과에 군 안팎에선 정부의 건전재정 우선 기조에 따라 힘에 의한 평화가 후 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사업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 한국 방위산업과 KF-21의 시민도를 깎아내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폴란드와 UAE가 공동개발 참여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고 얼마 전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의 중부 유럽 사무소까지 열었습니다. 또한 이런 분위기를 수출로 잇기 위해 FA-50은 물론 수리온, KF-21 등 주력 항공 플랫폼의 수출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력 공백의 문제도 큽니다. 우리 공군은 생산된 초도 물량 40대를 전력화하고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생산해 총 120대를 도입해서 노후 전투기 F4, F5를 대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모든 게 틀어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연구원의 한국형 전투기 사업 발목 잡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3년과 2007년 KF-X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 당시에도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놨는데요. 반면 2009년 방위사업청이 건국대 학교에 의뢰한 사업 타당성 분석에선 경제적 타당성을 갖췄다는 정반대 결과가 나오면서 어느 보고서의 결과가 맞는 것인가 논란이 다시 일었습니다. 당시 타당성 분석을 주도했던 공군 장성들 역시 옛날에 그렇게 죽어도 안 된다고 했던 KF-X가 지금 시험 비행도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잘 가고 있지 않냐. 국방연구원은 계속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 예산 문제로 순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면 그나마 받아들이겠는데 개발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찬물을 끼얹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를 양분시키는 것이다. 이제 와서 이런 결론을 내면 4.5세대와 5세대를 넘나드는 전투기를 사다가 해외에서 구매할 것인가 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초도 물량 반토막을 주장한 연구원들은 사업 초기부터 KF-21에 반대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파들은 사업 초기엔 약한 긍정이었지만 2007년 이후 완강한 반대로 돌아섰는데요. 그들의 근거는 자체 개발 능력도 부족하고 경제성도 낮으며 수출 가능성도 희박하다. 미국 등 선진국의 도움이 없는 국내 자체 개발로는 개발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인 것이었습니다. 반대파들은 줄곧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신규 개발이 아니라 기존 전투기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산 개발한 T-50이나 미국제 F-16, F-18을 개조하는 것이다. 외국 회사의 공동개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 개발은 비용이 2배 이상 더 든다. 주요 핵심 부품엔 국내 기술을 적용하기 어렵고 국산 개발을 해도 해외에 여전히 기술을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무기나 무장 장비도 해외에서 도입해야 하는데 그러면 운영 유지비를 줄이거나 산업 파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은 핵심 부품 일부를 국내에 개발한 뒤 차츰 기술력을 확보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문에는 현재 레이더 같은 미국산 장비나 공대공 미사일 같은 무장을 장착하는데 미국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고 미국의 협조 없이는 비행 제어나 항공전자 부문 무장 통합, 그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기술 등 핵심 기술을 이전받을 수 없다. 또 레이더나 공대공 미사일을 위한 미국산 장비도 장착하기 어렵다. 반대파들은 항상 첨단 전투기를 개발한 경험이 전무한 한국이 전투기에 반드시 필요한 레이더 같은 전자제품이나 무기를 기체에 연동할 수 있는 체계통합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이 어떻게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느냐며 부정적이었습니다. 반대파는 국방연구원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었고 기획재정부 안에도 한국개발연구원과 하지만 이러한 반대를 뚫고 한국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 8,095억 원이 투입하기로 하고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고 지난 2021년시 제1호기가 출고되기에 이릅니다. 당시 한 정치인은 개인적으로 감히 예상해보면 2025년 전투기 껍데기의 알맹이만 구매에 끝나거나 자주 기술로는 2030년에야 시제기가 나오고 전력화는 2040년에나 가능한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는가 하면
기술적 측면이나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과거 경험을 보면 위험성이 아주 크다. 잘못되면 정부 신뢰도가 엄청나게 추락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난관을 뚫고 KF-21 초도 물량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해냈는데 격려는 못해 줄망정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또 다시 폄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국방 관계자들은 국방연구원의 KF-21 사업 타당성과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논쟁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가 늦게 시작되고 국방연구원이 연구 결과를 내년도 예산 반영이 어려운 시점이 돼서야 내놓은 걸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국방연구원이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정황은 명목상으론 단순한 선행양산 연구 결과지만 궁극적으로 KF-21 폐지라는 노림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연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국방연구원은 KF-21 사업을 아예 좌초시킬 수 있는 초도양산 물량 축소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애초에 이런 연구원이 하는 일이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부각하고 사업 진행을 막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하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도 이 연구원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개발비 과다 축소 의혹을 제기하는 자료까지 발간했는데요. 시험 비행 횟수, 시제기 필요 대수, 중량 대비 비용을 고려했을 때 보람의 탐색 개발 결과로 세운 개발 계획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에는 선진 외국 항공업체들이 계산한 개발비가 있었습니다. 해외 방위산업체의 KF-X 개발비를 계산해 받아보니 2013년 기준으로 적으면 10조 원, 많으면 17조 원에서 19조 원이 들어가며 이는 한국의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 하지만 지난 10년간 해외 전투기 가격이 40% 이상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정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분석도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KF-X의 과도한 개발비가 문제라면서 내세운 대안도 현 시점에서는 당시 해외 항공업체들은 개발 리스크가 적은 자사 플랫폼의 개조 개발 방식을 선호하니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제안을 지금 완성된 KF-21과 비교하면 대당 가격과 개발비는 해외 지급 로열티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반면 전투기의 성능인 무장 탑재량, 엔진 출력, 기동성은 해외 전투기가 KF-21보다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KF-21 초도 양산에 대한 당성조사 최종 보고서는 내년에 나오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상반기 중 최종 계약이 체결될 예정인데요. 다행히 현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물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여야 모두 KF-21 사업을 차질 없이 40대 초도 생산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20대 플러스 무장시험 조건 20대 생산이라는 절충안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야말로 10년 넘게 차세대 전투기 보람의 사업에 발목 잡은 국방연구원이 KF-21의 양산을 도울 때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 F-22가 어느새 미국에서 퇴역 수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가 패기장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요. 동맹국의 전력 강화를 위해 중고 F-22 전투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F-22가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KF-21의 5세대 개발에 엄청난 탄력을 받게 되는데요. KF-21에 F-22의 피가 흐르게 된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일대에서 벌어진 미 공군 전투기 연합훈련 노던에지에서 벌어진 이 엄청난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4세대 전투기를 상대로 놀라운 전투력을 뽐낸 기종은 역사상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고 있는 F-22였습니다. F-22 기종과 F-15 기종이 한 팀이 되어 F-15, 16, 18 전투기 팀들과 싸운 모의 공중전에서 F-22가 한데도 격추당하지 않고 144대의 4세대 전투기들을 격추한 것이었죠. F-22는 왜 미국 공군이 세계 최강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종인데요. 미 공군 역사상 공중 지배라는 표현을 쓴 기종은 F-22가 유일할 정도입니다. 2014년 시리아에서 이루어진 이즈 격퇴전의 정밀 공습을 위해 투입된 F-22는 단 한 차례도 들키지 않고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시리아를 지원하는 러시아 군조차 F-22의 출격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거나 아예 작전 수행 자체를 몰랐죠. 시리아군 역시 눈앞에 지나가는 F-22의 존재를 레이더를 통해 인지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실전에서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이 전투기를 격추시킨 것은 그 미군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비용 문제였습니다. F-22는 압도적인 성능만큼이나 엄청난 가격과 유지비로도 유명한 전투기입니다. F-22 기체 가격은 많이 내려간 기준으로 대당 약 2천억 원으로 평균 1천억 원 정도 하는 F-35의 2배에 달하며 유지비도 F-35보다 몇 배는 더 많이 잡아먹습니다. 국방비로 1,000조를 써서 천조국이라 불릴 만큼 막대한 국방예산을 지출하는 미국이나 운영할 수 있어 말 그대로 돈 잡아먹는 괴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죠. 원래 750대를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막상 생산한 것은 195대 정도였고 이 기체조차 미국은 운용하는 데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미국 회계감사원 GAO 보고서에 따르면 미 공군이 F-22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게다가 개발된 지 30년이 넘은 F-22가 현대 공중전에서 효용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데요. AESA 레이더를 비롯한 새로운 항공전자전 장비의 등장으로 F-35가 공중전에서 F-22를 능가한 지 오래입니다. 단순히 스텔스, 기동성만으로 우위를 차지하기에는 전자전 기술 발전의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F-22를 계속해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량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비싼 F-22들 기준으로 개량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잡아먹는 물건이 될 것이고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이에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F-22를 차라리 퇴역시키고 6세대 전투기를 새로 개발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6세대 개발을 추진 중인 미 공군은 차세대 공중지배 전투기인 NZ 개발을 위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F-22 퇴역을 하자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미국은 F-22에 대해 놀라운 결정을 내렸는데요. 바로 내년에 F-22, 32대를 퇴역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E-8 조기경보통제기, KC-10 공중급유기, A-10 공격기 등 총 310대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현역 전투기를 폐기하고 NGAD 개발의 비용을 쏟자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 전투기들이 애리조나에 있는 퇴역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는데요. 현역으로 충분히 쓸만한 미국 전투기들을 한국이 수입해 국군 공군력 강화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F-22는 미국이 타국의 수출을 절대적으로 금지한 기종이지만 최근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며 질적, 양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전쟁이 상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어느 때보다 은밀하게 칼을 갈고 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와 하마스로 인해 중동과 유럽에 신경이 쏠린 상황이지만 본래 미국에서 21세기 가장 위협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경계하던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미국 국방정책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은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에 대해 경고했었는데요. 제임스타운 재단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2 연평균 120대라는 엄청난 속도로 양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중반까지 최소 200여 대의 J-22 생산된 것으로 보이고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을 60%부터 80대로 가정했을 때 2025년 중국 J-20 전투기 수량이 500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죠. 미국이 2023회 개연도 예산으로 도입한 F-35 전투기가 도합 61대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전력 증강 속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한 해 생산할 수 있는 F-35는 153대이며 이 중 102대는 동맹국에게 배정된 물량으로 다른 기종까지 다 합친다고 해도 미국이 한 해 추가한 전투기 수량을 다 합쳐도 중국 J-20 기종의 생산량에도 못 미칩니다. 최신형 전투기를 붕어빵 찍듯 찍어내며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중국의 과제였던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폭발적인 양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은 전투기 생산에 힘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군수 생산 능력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집중하고 있고 동맹국들에게 약속한 물량도 있기 때문에 중국에 맞서 전투기 전력을 무턱대고 늘릴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무기 생산은 물론이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중국을 견제할 만한 동맹국으로 한국만 한 곳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원래는 중국을 견제할 키플레이어로 호주를 주목하며 기술 이전은 물론 무기 도입에 대해
각종 허가를 내준 미국이었지만 최근 호주 총리가 중국을 찾아가 시진핑과 독대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 협력하며 미국 입장에서 호주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더 이상 중국을 견제할 여유가 없는 미국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한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절대 판매하지 않아왔던 F-22를 포함한 퇴역 전투기를 한국에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이죠. 만약 F-22를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면 국내 항공우주 기술력의 퀀텀 점프라는 말이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텐데요. 가장 기대받는 부분은 역시 KF-21의 F-22의 장기와 피를 수혈하는 것입니다. 현재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블록 3 사업을 통해 완벽한 5세대로 바꾸는 것이 KAI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만 F-21을 한국에서 살펴보고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장시간에 걸쳐 개발해야 할 블록 3 기술을 단숨에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F-22에서 얻을 수 있을 기술은 스텔스 설계, 내부 무장창, 엔진 등이 있는데요. F-22의 내부 무장창은 무려 무기를 발사하는 중에도 스텔스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부 무장창이 열리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닫히기까지 고작 2초밖에 걸리지 않아 적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격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F-22의 내부 무장창을 한국이 분석할 수 있다면 해외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무장 스텔스 문제를 해결하면서 KF-21의 완전 스텔스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KF-21의 엔진 국산화를 위해 국내 방산업계가 거의 전부 달라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에도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는 F-22의 F-119 엔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국산화 시기를 10년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니 랩터라고 불릴 정도로 F-22와 닮은 KF-21이 F-22의 DNA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F-22와 KF-21이 이토록 닮은 전투기가 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KF-21 개발의 숨은 공신이 있었으니 바로 F-22의 개발에 참여했었던 박시몽 박사인데요. KF-21 개발 당시 항공전자, 엔지니어링 기술이 없었던 대한민국은 개발의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KF-21의 다른 기술은 몰라도 현대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전자 장비 및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는 도저히 우리나라의 기술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KF-21 개발이 벽에 부딪힌 이때 F-22 랩터의 항전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총괄 담당했던 한국인이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는데요. 당시 레이시온을 비롯해 주요 미국 방산기업에 근무하며 F-22의 개발에 참여했었던 박시몽 박사는 모국을 위해 귀국하여 KF-21의 항전 비행 제어 파트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덕분에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며 KF-21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F-22의 핵심 개발진이 참여한 만큼 KF-21은 F-22와 더욱 유사한 형상을 띠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실패를 줄이고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박시몽 박사는 한국의 F-22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잡혀가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KF-21에 정말로 F-22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21개월 형량을 선고받은 그는 미국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2021년 2월에 출소했죠. 이렇게 박시몽 박사의 희생을 통해 KF-21은 F-22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뛰어난 차세대 전투기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F-22의 진짜 피를 수혈하며 4.5세대를 뛰어넘는 진정한 5세대 전투기로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를 흡수한 KF-21이 얼마나 강력한 전투기로 재탄생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가 된 KF-21의 비상을 기대하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